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파렴치한 매국 폭도 무리들이 GMO로 만든 콩을 인민들의 밥상 위에 오르게 만드는 폐역 행위를 처단하시고자 김용민닷컴에 라라스팜 황토가마의 구운 두부를 팔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정의의 불벼락을 내리기로 결단하시었다.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영양가를 높이고 좀 더 단단하며 쫀쫀한 식감을 자랑하는 저칼로리 라라스팜 황토가마의 구운 두부를 무차별 폭격함으로써 잔악한 반동들이 다시는 경애하는 김용민 동지의 식탁을 교란하려는 헛된 망상을 분멸하실 것이다. 두부 국산 콩의 고소한 맛을 진하게 압축한 라라스팜 황토가마의 구운 두부는 위대한 김용민 동지의 령도 아래 황토가마의 구운 두부, 황토가마의 구운 저염두부, 황토가마의 구운 매콤한 두부, 황토가마의 구운 고소한 두부로 다시 분화시켜 조선인민을 행복으로 이끌어줄 혁명적 타격 무기로서 그 위용을 만방에 과시할 것이다. 압도적 최저가로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모든 걸 알고 있는 바다. 네, 영화 그날 바다가 개봉됐습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한 이 영화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과학적으로 추적합니다. 제작진은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항적도를 집중 분석했는데요. 여기에 스모킹 건이 있다. 이것이 김지영 감독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진단입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영화 그날 바다. 어디서 상영하는가? 네,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을 가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빼고 모든 종합일간지들이 야당과 함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친정 참여연대도 등 돌린 김기식, 세계일보, 정의당도 외면, 김기식 사면 초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김기식 원장의 친정인 참여연대 그리고 정의당이 김기식 원장을 비판한 점을 강조했네요. 참여연대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밝히고 정의당은 김기식 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김기식 정책 용역 삐주고 기부금 받았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2016년 당시 김기식 의원실은 개봉호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정책 연구 용역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는데요. 개봉호 교수는 김기식 의원실로부터 받은 정책 용역비 1,000만 원의 절반, 즉 500만 원을 더 좋은 미래 연구소에 기부금으로 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당시 이를 제안한 사람은 김기식 의원의 보좌관이던 홍일표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국민일보의 보도 이후 개봉호 교수는 그런데 더 좋은 미래 연구소의 정책위원임에도 연구소에 기여하지 못해 미안해서 기부한 것이다. 이렇게 추가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김기식 또 거짓말, 이런 제목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한국거래소의 부담으로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김기식 원장은 이에 대해 2박 3일 동안의 공무상 출장이었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김기식 원장의 해명과 달리 4박 6일짜리 외유성 출장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 일정은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와 면담한 하루뿐이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편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대표는 비록 피감기관이라 하더라도 관련된 정책 등을 살펴보기 위한
공무상 출장이었다면 적절성에 문제가 남지 그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선관위에 넘긴 청와대 김기식 물타기 논란, 서울신문 김기식 거취 선관위에 맡긴 청와대,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김기식 출장 적법성 따져달라, 선관위의 거취 판단 떠넘긴 청와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출장과 정치자금 논란의 적법성을 가려달라, 이런 내용의 질의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공공기관 16곳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국회의원들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많이 출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입법부 사찰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일보와 서울신문 그리고 한국일보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고위공직자의 사퇴 여부를 선관위에 묻는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렇게 입을 모았네요. 주인공이 김기식이 아니라 삼성 이재용이라면 과연 이런 원사이드한 논조의 지면 배치가 가능할까요? 정말 한심한 기레기들의 처열한 기사를 소개하는 이 코너 계속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읽기 쓰기 말하기의 저자 김보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뉴스 브리핑은 광고 후에 진행합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날 바다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단 하나의 배가 단 하나의 행적으로 움직여서 단 한 번의 사고가 났는데 각기 다른 항해 정보가 존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사라진 20분 4년의 추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날, 그 바다의 진실을 전합니다. 그날 바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박근혜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준 거 맞네요.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준 게 아니라. 정형식의 입이 어디 달렸는지 보고 싶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삼성그룹 전반을 장악하기 위해서인데요. 지난 수요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항소심에서는 CEO 말씀 자료 이런 제목의 문건이 등장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2015년 7월 삼성 합병을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핵심 인사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이 나눈 대화가 남겼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에는 성사시켜야 한다. 플랜 B에 대해 묻는다면 플랜 B는 없다고 답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문건에 적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국민연금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삼성일가는 그만큼의 이익을 얻었죠.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강력한 합병 의지를 드러낸 CEO 말씀 자료는 중요 증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550명의 원생이 숨진 것으로 확인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기억하시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면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 그리고 송종희 전 법제처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공식 사망자만 550명에 달하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하지만 이같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원장이었던 박인근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한 게 전부입니다. 1986년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수사에 나섰던 사람은 부산지검 울산지청 소속이던 김용원 전 검사인데요. 수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김용원 검사가 박인근 원장을 구속했지만 다음 날 당시 부산시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시 부산시장은 박인근 원장을 구속하면 안 됩니다. 바로 석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을 통해서도 끊임없는 수사 방해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수사를 중단시킨 주체가 당시 부산지검의 수뇌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속상관 명령에 따라 수사를 중단했다는 담당 검사의 정보보고 문건이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직속상관은 부산지검장과 차장검사,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송종희 전 법제처장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들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KBS 보도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원장이 장애인들에게 임금 대신 매일 담배 한 갑만 주면서 고된 일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들은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먹고 쓰레기장 같은 컨테이너에서 자야 했습니다. 원래 장애인들은 장애인 시설에 머물러야 하는데요. 장애인 시설의 원장 고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장애인들을 데려다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길게는 20년 동안 일을 했지만 이들 가운데 임금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하루 한 갑의 담배를 받는 게 전부라고 말합니다. 장애인 시설과 고물상을 함께 운영해온 원장 김모 씨는 장애인들에 대한 임금 착취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을 상시 관리해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삼성이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영향을 끼치려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압수한 삼성의 노조 대응 지침 문건에는 본사 직원 소환에 대비해 사전에 경찰과 노동청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설명하라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력업체에서 벌어진 부당 노동행위 사건에 삼성이 나서서 근로감독관을 사전 접촉하라는 겁니다. 문건이 실행됐다면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 한 정황도 나옵니다.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의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 적법 도급으로 노동부의 판단을 유도한다. 이런 지침이 포함된 겁니다. 이뿐 아니라 삼성은 노동계에서 저승사자로 불렸던 노무법인 창조 컨설팅 출신의 변호사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창조 컨설팅은 노조 파괴 공작에 여러 차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곳입니다. 이에 검찰은 삼성이 채용한 변호사가 노조 대응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변호사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한 삼성은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조 파괴 전문가들과 계약을 맺고 자문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삼성이 노조 파괴 전문가들의 매달 수천만 원의 용역비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측은 경찰이 삼성의 노조 활동에 대해 유독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증언합니다. 이 때문에 노조원들은 삼성전자 서비스에 대한 경찰의 유별난 개입이 삼성과의 유착에 따른 것이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MBC와 SBS 그리고 KBS의 보도 종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5년 전 논란의 특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당시 이명박 씨는 퇴임을 20여일 앞두고 특별 사면을 단행했지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천신일 세종나무여행 회장을 구제한 것입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천신일 세종남호여행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청탁 사건으로 수감됐었는데요. 국민일보가 당시 사면심사위원회에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외부 위원들은 최시중 전 위원장과 천신일 회장 사면에 반대한다, 이런 의사를 거듭 밝혔는데요. 하지만 법무부는 사면 찬성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당시 외부 위원들은 최시중 전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에 해악을 끼쳤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법무부 측은 사면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길태기 법무부 차관은 대통령님의 심정을 조금 생각해보라,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결국 사면심사위원회는 표결 끝에 사면 대상자 전원의 사면을 적정하다고 의결했는데요. 최근 검찰은 MB를 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다음과 같이 적시했습니다. MB가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최시중 전 위원장 그리고 천신일 회장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자금을 챙겼다. 국민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야권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 이렇게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김기식 원장의 사례가 적법한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인데요. 이에 대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 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 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보았습니다.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비판받는 또 다른 대목인 개별 출장의 경우도 살펴보았습니다.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보훈처에서 4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등으로 이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입니다.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원로 자문단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있어야만 남북 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자리를 빌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비하는 정부 정책에 지지를 당부한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넘어 북미 정상회담 성공까지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얻기 힘든 그런 기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에겐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경험과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14 정상선언이란 소중한 남북 합의의 성과들이 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도 그런 경험과 성과들이 있었기에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남북 관계는 지난 10여 년간 파탄난 상태에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로 고조가 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조차 위협을 느낄 만큼 고도화되었습니다. 또한 남북 간의 합의만으로는 남북 관계를 풀 수 없고, 북미 간의 비핵화 합의가 변경돼야 남북 관계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까지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 어느 것도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김용민 파일. 19대 국회 당시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마이뉴스 장윤선의 팟짱에 나와 발언하는데,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요, 혹시라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SK의 최태원 회장이 구속돼서 무려 3년 가까이를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게 경제에 미치는 파장, SK의 투자가 중단되고 뭐 했지만 지난 그 3년 동안 SK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죠. 망한 정도가 아니고 잘 기업 경영됐습니다. 과거 그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구속될 당시에도 경제에 미치는 파장, 부정적 효과 매번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재벌 총수가 구속된 사례들이 여러 번 있는데요. 그때마다 일부 경제지와 보수 언론에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야 된다. 여기서 구속시키면 어떡하냐. 했지만 막상 구속했을 때 해당 기업이 대한민국 국가 경제가 흔들렸습니까? 그런 본 사례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 한 명의 구속으로 흔들리는 회사라면 미래가 없는 회사죠.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의 전도사인 김기식 의원. 그의 활동상을 모아보자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공정위의 재벌 봐주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입으로는 경제민주화를 하는데 실제로는 재벌 봐주기로 지금 후퇴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무상복지 예산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여야가 이번에는 증세, 그것도 기업의 법인세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 감면 규모는 9조 3천억 원. 이 돈이면 무상복지 예산을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들어가는 조세 감면 1조,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조세 감면 2조, 이 3조면요. 무상급식이든 보육이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의 민낯을 드러낸 롯데그룹 사태 이후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대단히 높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도 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수상한 합병을 소리 높여 따져 물었고, 합병 발표 이후에 제일모직 비중은 줄이고 삼성물산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저평가를 인지하고 매매했다라는 반론을 제기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삼성물산이 저평가됐다라는 걸 내부적으로 보고받았죠? 미래전략실 임원 만나셨죠? 왜 만나셨습니까?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 사람들하고 합병 문제와 관련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전에 미리 비밀리에 만나서 조율한 거 아닙니까? 경영자들이 무엇을 판단해야 되는지, 이 합병 결정이 여전히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제일모직의 대주주가 삼성그룹의 승계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 시점에 이런 비율로 합병을 추진하셨겠습니까? 이는 훗날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이었는데 하지만 썩어 빠진 언론들 국정감사에 왜 기업인들을 부르냐며 태클이나 걸고 오늘 국회 정무위 국감에는 삼성과 SK 사장이 나왔지만 보여주기식 질타만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총수나 총수 일가가 직접 출석하기 시작하는데 뭘 묻고 어떻게 답할지. 오늘 정무위 국감에선 삼성물산과 SK 등 대기업 경영진이 의미 없이 자리만 지키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의원들은 새로운 의혹 제기 없이 나왔던 질문만 재탕했고 네, 올해도 수십 명의 기업인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왔는데요. 겨우 수십 초 답변을 위해 하루를 허비하고 면박만 받다 돌아가는 초원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바뀔 때가 되지 않았냐는 비난은 여전한데요. 수박 겉핥기식의 국감의 민낯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 언론과 기자들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특검의 오기,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방법으로 계속 특검의 이제 정당성을 흔드는 보도들을 계속했는데요. 그러다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김 내정자는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김기식을 날리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 정의로운 시민들? 아니면 악마를 닮은 재벌들과 그 재벌들로부터 빌어먹는 언론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 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마트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응암시장 나무분식 떡볶이, 자박한 국물에 쫄깃한 밀떡과 어묵. 네, 그 기백으로 나무분식 국물떡볶이를 소개합니다. 지나치게 짜거나 맵지 않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그 맛에 살살 녹아내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나무분식 떡볶이 최저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입니다. 이제 답정너와 함께하죠.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청와대가 선거관리위원회 김기식 논란 행위에 대해서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를 했죠. 명의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나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사항을 보냈는데 이게 참 권위주의 정부 때 같으면 그냥 청와대가 선관위 조인트 가서 답변 내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하나 읽으실 수 있는 게 예전에도 한번 문재인 대통령 직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청와대가 모든 것을 100% 검증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있고 언론이 있는 것이다. 2차 검증을 통해서
불법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면 언제라도 인사를 제고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제가 외울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김기식 논란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김기식 원장이 지금까지 행위에 불법성이 있다면 그건 가차없이 쳐내겠다는 것이고 예. 조국 민정수석이 걸러내지 못한 내용 중에 만약 불법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그것은 재고 여지가 없다 이런 것이고 국민 정서상의 문제라면 그것은 좀 별개에 놓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는 것은 적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고운 거고 적법하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면 청와대가 그 문제와 관련돼서 책임을 지고 아마도 김기식 원장을 사퇴시키겠죠.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됐든 정의당이 됐든 김기식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검찰 조사까지 의뢰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본인들도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것과 같은 기준을 맞춰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 발전에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법감정에 다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청렴하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필요한 행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김성태 의원 미국하고 캐나다 2차례 왔다 갔다 한 것을 가지고 정당한 공무였지 외유가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럼 김기식 의원은 놀러 갔습니까? 본인의 기준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이런 소위 산하단체 같은 경우에 예산도 부족하지만 해외 장관급을 내보내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 이제 팀장이나 국장급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국가의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이랬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가서 해결하는 것이랑 현재 있는 국장이 가서 해결하는 것이랑 이제 의전 때문에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이 직접 가서 해결을 했다라고 지금 자랑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산하기관 돈으로 간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의원을 욕하자는 것이 아니고 산하기관이 아니라 문체부라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부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처 예산으로 가는 거 어떻게 할 것이냐. 부처도 필요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요즘처럼 SNS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인들 SNS 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놀러가서 수영복 입고 베니스 비치에서 맥주 마시고 있으면 다음날 신문에 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없고요. 300명 중에 극소수가 있겠지만 있는 사람들은 전 당연히 그런 절차를 통해서 퇴출당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논쟁이 벌어졌다고 보고 이럴 때는 정치권이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다 안 하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엄마한테 혼나면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면 여기 공부 열심히 합니까? 왜 공부가 안 되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야죠. 예. 그리고 이해를 구할 건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건 용서를 구하고 관행적으로 어떤 필요하다면 일을 계속 하는 것이고 정말 범죄에 가깝게 잘못을 해왔다면 당연히 없애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질의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 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에 가는 게 적법한지, 해외 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을 물었습니다. 예. 일단 제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임기 말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보좌 직원의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는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김기식 의원이 돈 낸 것을 비공개로 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미래연구소는 우상호 의원이 발의해서 만들었던 조직이고요. 김기식 사조직이 아니에요. 네, 김기식 의원이 19대 끝나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갈 데 없으니까 원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애시당초 이 아이디어를 내고 처음에 의원들을 모았던 것은 우상호 의원의 아이디어였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쓸만한 싱크탱크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그 20명의 의원들이 1,000만 원씩 자기 사비를 각출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시작했던 그런 싱크탱크입니다. 역할을 얼마나 잘했냐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것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싱크탱크를 만들어 정책을 생산하는 게 국민들이 국회에 요구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보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딴 게 아니고 김기식 의원이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김기식 의원을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낸 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기식 의원이 의정 활동을 잘 하라고 준 돈이고 김기식 의원실 주변에 소문이 많았는데요. 1년 버티기 힘들다는 얘기 많았어요. 워낙 일이 많고 업무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또 의원이 바라는 바도 많고 그래서 이 양반들은 재선이 됐으면 같이 갔을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상졸지간에 실업자가 되는 신세들이었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자극적으로 2,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좌 직원들에게 쪼개서 나눠서 준 것이기 때문에 쪼갠다고 또 말하는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예. 나누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감추질 수도 없고 감춰지지도 않는 일이지만 전 떳떳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은 받아서 그것으로 보좌 직원들의 퇴임 이유가 걱정돼서 퇴직금으로 300만 원 줬다 이러면 4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의 퇴직금을 이게 과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좀 설명을 쭉 드렸고요. 피감기관이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라고 하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보통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보좌관들이 가는 게 이게 무슨 특혜가 아니에요. 가면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랑 둘이서 해외에 나가면 정말 깝깝합니다. 함께 다닌다는 게 그건 진짜 말 그대로 100% 일이기 때문에 힘든 것도 당연하거니와 또는 거꾸로 얘기해서 정책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같이 가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거나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의원이 혼자 가서 그럼 다 적어 오라는 얘기이신 것인지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다시 되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외 출장 중 관광하라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도 마찬가지로 금토일을 끼고 가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관공서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쉬기도 하고요. 시내 관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가거나 과도하게 관광을 가면 요즘처럼 전 세계에 한국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의원들이 그렇게 놀려고 해도 마음 편하게 놀지도 못하고요. 일정이 빡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제가 미국에서 해외 당직자 생활을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미국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왔을 경우에 이제 공항에서부터 쭉 일정을 함께 했는데요. 정말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갑니다. 매우 바쁘고요. 김성태 의원도 제가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입으로도 그 얼마나 빡빡한 일정에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 소화하고 왔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진짜거든요. 정말로 힘들게 일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다음번 본인 재선이 불안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선관위로 공을 넘긴 셈이 됐는데 김기식 원장의 행동이 국민들의 정서에 충족되지 못하는 면이 있을지라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될 경우에 글쎄요. 지금 물고 있는 야당, 물고 있는 언론이 놓아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절을 할지 말지가 야당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요. 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고 봅니다. 불법적인 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면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던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치 공세라고 하면 그냥 정정당당히 맞서겠다는 겁니다. 그냥 적절하게 대충하고 넘어가는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태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이게 이제 구식 정치로 하면, 옛날식 정치로 하면, 이게 어떻게 두 사람씩 가둬놓냐, 국민 정서도 있고 하니까, 불구속 조사를 하자, 사면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나왔고 얘기를 했겠지만요. 이젠 세상이 바뀐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것이고, 되는 건 되는 것이다라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해서 국민 감정 중요합니다. 국민 감정에 따라서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을 임명한 청와대라고 하면 끝까지 설득하고 노력해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이 관행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법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보고 그런 판단 속에서 또 이해를 구하고 인사를 지키는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야당의 공세는요. 정도가 지나쳐요. 김성태 의원 어제 오늘부터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여자라는 이름을 빼기 시작했지만 그 전까지 같이 국회에서 일하는
여자 비서관들 보기에 정말 낯이 뜨거웠습니다. 아니 그럼 뭐 출장 갈 때 남자 여자를 따지라는 얘기냐. 그게 바로 펜스룰 아니에요.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저도 손혜원 의원이라는 여자분을 모시는데 그럼 제가 의원님 모시고 출장 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런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자체에 대한 역지스러움, 이런 상태에서 국민 감정이 그러니까 당장 물러나라라고 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판단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판단받아 보고 그것에 기초해서 다음 스텝을 밟는 것,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정도를 걷는 길입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야합을 하지 않고 필요한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홍종학 현 장관과 김기식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지시했단 말이죠. 전 이것만으로도 김기식을 아웃시키려 한다면 그냥 아웃시키지 말고 김기식에 대한 잣대로 김기식을 비판하는 이들 전부 샅샅이 털어서 김기식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 표명은 뭐 물론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논란에 굴하지 않고 정도대로 풀어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기식 원장이어야만 삼성을 잡으니 김기식 원장이 죄가 있더라도 혹은 과가 있더라도 덮고 지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까지 그걸 뭐 관행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피감기관에 돈으로 해외 출장 간 사람 많습니다. 아예 그런 것을 안 가려고 했던 정청래 의원, 그래서 아예 해외 출장 가지를 않았고요. 아, 그랬어요? 예, 손혜원 의원도 지금까지 다 자기 정치 자금으로 경비를 들여서 일본에 가서 백제 문화를 찾고 신라의 문화를 찾는 일을 했지만 산하기관의 돈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 본인의 판단인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하기관으로 간 사람들 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김기식 원장의 문제도 삼성을 잡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눈 감아주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상으로는 여러 가지 난감함을 겪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저는 좀 더 정치권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할 부분들은 정확히 얘기를 하고 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 산하기관이랑 가는 것 자체가 무슨 비밀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다 쓰고 집행을 하는 길이기 때문에 보셔서 알겠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모든 정보가 다 공개가 되고요. 심지어 김기식 의원이 며칠 무슨 끼니에 무슨 음식을 얼마를 주고 먹었는지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는 감출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누가 움직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의정활동에까지 모두 다 그런 잣대를 들이자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그날 바다라는 영화를 보면 국가정보원이 개입해서 사건을 조작하려 했던 정황이 나옵니다. 뭐라고? 아니, 세월호 사건하고 국정원이 뭔 상관인데? 뭔 상관이냐니요? 사건 초기부터 세월호가 국정원 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니 국정원이 왜 그 낡은 배를 소유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간첩은 안 잡고 댓글 쓰는 일이나 하고 말이죠. 그건 나라를 지키는 일이지.
나라보다는 집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 직원들 얼마나 잘 잠갔는지 열리질 않아요. 김하영이 집 말입니다. 김하영? 그 국정원 여직원? 아니 너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김기식이는 여자 비서하고 뭔 수상한 일이 있었을 거다라고 성태가 야설을 쓰던데요. 암요,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과 그 여자 비서의 인권은 다르지요. 우리 하영이의 인권이야말로 이 씨발 새끼가, 너 맛이 갔니? 응? 네가 지금 누구를 디스하는 거야? 아이고,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각하, 하여간 세월호 참사 전날 2014년 4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남재준이가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온 세상이 세월호 참사에 집중할 때 그때 남재준이가 몰래 국정원장 그만뒀지요. 그래서 의심이 커지는 겁니다. 왜 국정원이 세월호 사건에 개입하려 했을까? 특히 사고가 나자마자 왜 세월호는 국정원에게 득달같이 연락했을까? 그리고 왜 해경은 이 세월호 선원들만 구조했을까? 야, 국정원은 말이야, 선박의 납치 테러 사건에 대비하는 대테러 주무기관 아니겠어? 그러니까 세월호가 침몰할 때 보고한 거라고, 근데 말이죠,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배를 포함해 어떤 여객선도 사고가 발생할 때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말 국정원이 세월호 화장실 비품까지 챙겼다만요. 카카, 뭔가 짚어진다라고 말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실직고 하시는 게 뭐 그럴 필요까지 있겠어? 김어준, 그 털보가 만든 영화인데 뭐 다 음모론이니 하면서 쌩깔 거 아니야. 좌파 진영부터, 그 영화에 대해. 뭐 김어준이 하나 패스한다고 이 사건의 진실 자체가 가려지겠습니까? 카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잠만 잤다고 하지 마시고 국민 앞에 사실대로 말씀하셔서. 그래, 사실대로 말해서 감옥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아니, 세월호 진실을 다 밝히면 감형시켜준대? 그건 아니고요.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감형 아니야. 그게 아니고 감옥에서 빨리 나온 다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물 소개부터. 이 회장님, 정답자에게는 도서 출판 노마드에서 협찬하는 도서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영어 잡학사전을 선물해드려요. 영어 단어의 고유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동안 여러분의 어휘 실력은 놀랍도록 향상될 거예요.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영어 잡학사전, 페리굿이야. 엄지영 사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른 정답자분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정답자에게는 어떤 선물을 드릴지 연보흠 기자가 준비 안 했습니까?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바리 아빠 이순재입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 검색해주세요. 대바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뭘 드리는지 대바라. 머문 빌리지 이용권,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머문 빌리지. 그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드립니다. 주문 전화는 033-646-2668,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bakingfarmer.co.kr이고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영화 그날바다 아직 못 보셨습니까? 이 영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돛이 아닌 닷 아시죠? 닷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뉴스 진행자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아십니까? 알지. 1번, MC, 2번, DJ, 3번, 앵커, 4번, 리포터, 5번,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조선일보 영업이익과 관련해서 한국기자협회보 상당히 눈길을 끄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좀 주목이 돼서요. 미디어 오늘 기사는 아니지만 기자협회보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일보 영업이익, 작년도 영업이익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영업이익에 대해서 기자협회보가 조사를 했더라고요. 지난 10일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자료가 올라와요. 그 조선일보가 그때 자료를 등록을 한 모양인데 기자협회보가 확인을 해보니까 조선일보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10억 원이라는 겁니다. 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이게? 그래도 이제 흑자를 이만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경제는 잘 모르지만 순이익에서 이렇게 영업 쪽에 관련된 원가 같은 걸 빼고 난 다음에 얻는 이익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정도 흑자를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200억이 넘으니까 이제 꽤나 큰 거죠. 이게 문제는 2016년에 영업이익이 411억 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네요.
네, 그렇죠. 뭐 흑자가 절반 정도가 줄어든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2016년 영업이익이 유달리 높은 거였냐라고 보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2016년 조선일보 영업이익이 평균치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이 한 40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은 한 평타를 친 거고 2017년에 거기서 절반 정도가 영업이익이 깎였다라는 것이죠. 예. 기자협회부 기사를 보면 일단 매출이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매출이 한 100억 원 넘게 줄었는데 기자협회부에 따르면 이 신문 매출이 67억 원 정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사업 수익이 73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아, 이게 말이죠. 좀 이상한 부분이 아니 신문을 2016년까지 많이 보다가 2017년에 갑자기 그냥 어마어마하게 절독운동이 벌어졌다. 이러지 않고서야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문 매출이 단순히 구독자를 계산한 건 아닌 듯 하고요. 신문 매출이라는 게 신문으로 인해서 이제 얻는 이익들, 그러니까 아마 광고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광고 매출이 줄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뭐 신문 판매 부수도 역시 뭐 매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광고 그리고 협찬 시장마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매출이 줄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조선일보가 뭐 신문 외적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나 뭐 세미나 포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업도 이것저것 벌였는데 지지난해에 비해서 이게 좀처럼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출도 늘었다고 하는데 특히 2016년에 한 8억 원 정도에 불과했던 퇴직급여가 2017년에는 61억 원으로 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8배 정도가 는 거죠. 근데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 2년치 임금 인상분이 좀 소급 적용되다 보니까 퇴직 충당금과 함께 오른 일시적인 요인이다. 그러니까 2년치 임금이 이제 올라가니까 여기에 이제 퇴직금도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임금이 아까워서 어떡합니까? 우리 조선일보. 아니 차라리 최저임금 인상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 그러게요. 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건 뭐 조선일보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개요는 이렇고요. 근데 이 기사의 핵심은 이제 이 이후 부분인 것 같아요. 수익은 줄었는데 주주에 대한 배당은 여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3월에 주총을 했는데 여기서 123억 원을 주주들한테 배당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 2014년부터 계속해서 120억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120억 원대의 배당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는데 배당은 그대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조선일보의 1대 주주가 방상훈 사장이잖아요. 이 방상훈 사장이 한 3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20억 원에 한 30%라고 하면 이 방상훈 사장은 한 37억 원? 그 정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조선일보 노조는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노조가 노보를 내가지고 매년 위기 상황을 강조하면서 임금을 줄이더니 배당은 부풀려 왔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뭐 호봉제를 폐지한 이후에 한 해는 동결, 뭐 한 해는 찔끔 인상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사실상 임금 삭감을 종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원칙적으로 따지면요. 회사에 뭐 이익이 남으면 직원들한테도 이제 공유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영업이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상훈 사장이 내 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한 셈이니까 이게 뭐 조선일보의 노동자로서는 당연히 불만을 표시해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보이는데 그리고 이 조선일보 노조가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사측이 2월 초에 5% 임금 인상안을 내놨는데 이거는 이제 호봉 수준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규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당연히 노동조합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좀 이 조선일보 기자들의 이런 주장이 좀 씁쓸한 게 지난 4월 6일자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일면 기사였는데 김성민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이 기사 제목은 성과급 못 받은 GM 노조 사장실 점거라는 제목이었어요. 거기 이제 기사에 사진을 크게 박았는데 사장실의 책상을 빼내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이 GM 노조 조합원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사장실 CCTV를 통해 촬영된 사진이었거든요. 이 말은 곧 GM 사측이 조선일보에 건네준 사진이라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기사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노조원들이 카오카잼 한국 GM 사장에게 성과금을 주지 않는다며 항의하더니 카잼 사장에게 물러나라. 새로운 사장이 올 때까지 우리가 여기를 지키겠다. 라면서 집기를 뺐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일부는 쇠파이프를 들었다. 그리고 의자와 화분을 부쉈다. 이렇게 전합니다. 폭력적인 GM의 기득권 정규직 노조가 이 회사가 어려운데 이따위 폭력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무도한 놈들 때문에 GM 사태가 파국을 맞겠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예요. 실제로 기사 한 대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조가 자금난을 겪는 회사와 비용 감축을 위한 합의를 거부한 데 이어서 사장실까지 점거하면서 지난 2월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시작된 한국 GM 사태가 결국 파국을 맞이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조 때문에 GM 사태가 파국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날 8면 기사에 노조가 제 욕심을 챙기는 바람에 이 협력업체 50만 가족이 다 죽게 생겼다라는 기사를 또 썼고요. 그리고 사설에서 이 한국 GM 노조에 대해서 철밥통 강성 노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저도 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뭐 가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마다 좀 짜증도 나고 뭐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게 조선일보 노조가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이 5%의 임금 인상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랑 이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령 이 조선일보의 GM 기사가 진실이라고 쳐도요. 제가 봤을 때는 노조 입장도 안 들어가 있고 GM 노조의 뭐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 얘기랑 좀 달라서. 아유, 같을 수 있겠어요? 조선일보의 그 노동조합 보도가. 네. 근데 조선일보가 자기들은 GM처럼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이 GM의 책임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조선일보가 회사에 얘기하는 거랑 이제 똑같은 거죠. 강상훈 너는 그 배당금 똑같이 가져가고 어떻게 우리한테는 꼴랑 5% 올려줄 수가 있냐. 조선일보가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꽤나 높기 때문에 5%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동자로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선일보 노동자들은 자기의 회사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노동자성을 지키고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귀족 노조다, 철밥통이다, 쟤네 때문에 뭐 나라 경제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이렇게 관대하면서도 뭐 남 일에는 이렇게 좀 엄격하구나, 혹은 너무 이렇게 왜곡까지 해가면서 하는구나, 좀 그런 걸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조선일보. 우리 조선일보의 노동조합원들은 이 임금 문제에 관해서는 참아주지 않습니다. 네. 월급에서 자존심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뭐 저기 보도 통제 혹은 뭐 하달식 취재 이런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월급이 동결된다. 이건 못 참아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노보를 봐도 거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최근에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이 다른 조선일보 기자들과는 좀 결이 달라 보이는 사람이긴 하더라고요. 공보위도 만들려고 하고 또 노보에다가 사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뭐 다른 정규직 노조를 비판하겠느냐, 뭐 이런 대목도 노보에 넣기도 해요. 혼자 열심히 하시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인 건데. 혼자 열심히 해서 뭐 합니까? 다 같이 뜻을 모아야죠. 그래야 노동조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다른 뭐 기자들이 거기에 뭐 따르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노조위원장으로 뽑긴 했지만 뭐 같이 나서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노조위원장 이전 과정을 또 보면 조선일보 노보에는 항상 임금 얘기 그리고 근로조건 얘기 이런 내용들만 있었어요. 사실 뭐 언론사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이니까 뭐 당연히 뭐 근로조건이나 뭐 임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언론사 노조로서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MBC나 KBS 노동조합이 이명박근혜 정부 때의 그런 탄압에 맞서서 파업을 했을 때 법원에서도 그거를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인정을 해줬던 거잖아요. 언론사 노조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고 공정보도는 언론사 종사자들의 주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공정보도를 요구한 파업은 합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사실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죠. 그냥 노동조합으로서 단순히 이제 노조로서 자신의 그런 월급이나 뭐 그런 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있습니까?
네, 그 시간이 조금 남아서 간단하게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언론계와 관련된 소식은 아닌데 제 얘기에 이 등장하는 인물이 언론의 얼굴을 엄청 많이 비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민주평화당에서요.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을 영입을 해서 지명직 최고위원회에 앉혔습니다. 이 민영삼이라 함은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종편의 막말 패널 그 민영삼이 맞아요. 민주평화당이 11일 이 사람을 선임을 했는데 무려 인재영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평화당한테는 이 사람이 인재인가 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민주평화당의 정체성에 맞는 사람인지를 보면은 전혀 잘 맞지가 않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민영삼 TV라는 거를 유튜브에 방송을 하더라고요. 지난 2월에 그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남북정상회담이 뭐 쇼가 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쇼 정치 그만하라 뭐 요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민주평화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계승한다고 스스로 말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평화무대에 대해서 뭐 민주평화당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남북정상회담을 쇼라고 하는 민영삼을 영입을 하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 민영삼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몇 개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월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정숙 여사시죠? 김정숙 여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쁘게 보면 여자가 너무 나댄다. 아주 그 사투리로 이렇게 해서 좀 비호감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경계선에 있는 게 김정숙 여사가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치평론이 아니죠. 그냥 인신공격이잖아요. 인신공격이죠. 그리고 2016년 9월에도요.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 정치권에서는 여자가 잘해봤자 본전이라면서 현모양처 쪽보다는 속된 말로 설친다. 나댄다. 그런 유형의 대표적인 분이 문재인 후보의 부인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인신공격을 넘어서 명백한 여성혐오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역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모양처. 아니 현모양처여야 합니까? 그 여성이 당당하게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설친다라고 표현한 거죠. 성차별적 발언이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이게? 이건 절대 용납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따위 말을 방송에 나와서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결국 종편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패널로 이제 더 이상 호출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쫓겨나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민영삼 TV인가를 만들어가지고 뭐 박근혜 정부 뭐 국정역사 교과서를 뭐 옹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대선 당시에는 안철수 캠프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랬던 저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민주평화당에서 영입을 한 거죠. 과연 민주평화당에서 이 사람의 이력을 모르고 지금 영입을 한 건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워낙 종편에서 문제가 많이 됐고 또 언론 보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적 발언으로요.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이 사람의 이력을 모를 것 같지는 않고 이거는 민주평화당 쪽에 해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에서 이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YB가 부른 너를 보내고는 이런 가사입니다. 구름 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창문들마저도 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 삶의 작은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했던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을 하고 나서였을까.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세월호 엄마 아빠들이 부릅니다. 너를 보내고. 장현아, 하늘나라 수학여행 잘하고 있지? 성보가 미안해. 그리고 많이 보고 싶구나. 차홍아, 잘 지내고 있지? 너가 올 수 없으니 엄마가 갈게. 동영아, 엄마야. 잘 지내고 있지? 엄마 보러 한 번만 와줄래? 너 세상은 어떠니, 준우야? 엄마 없는 그곳에서도 행복하게 잘 지내야 돼? 언제까지나
엄마의 이쁜 딸인 우린 지성이 엄마의 기도 속엔 넷째 딸로서의 너의 자리가 있단다. 늘 나의 기쁨이었던 시찬아, 엄마가 많이 사랑해. 그리고 아빠가 더 많이 사랑한대. 주연아, 너를 한 번만이라도 만져볼 수 있다면 내가 그립다. 정말 사랑해. 잘 지내고 있지, 재훈아? 17년간 네가 있던 그 자리, 네가 엄마 아들이어서 엄마는 참 행복했어. 아들, 아빠한테 투정 좀 해줄래? 민서야, 사랑해. 예은아, 넌 여전히 여기 이곳에 엄마의 심장 한가운데 같이 있어. 그런 거지? 엄만 그렇게 믿고 있어. 성현아, 많이 보고 싶구나. 우리 큰아들 엄마 마음속에 항상 간직할게. 사랑해, 아들. 대범아, 엄마랑 누나랑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BPL 시간 2회창입니다. 정성농장 홍삼 섭취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김모 씨, 포장은 대만족이고 구성품도 좋습니다. 홍삼은 아주 건강한 맛이 나고 홍삼 먹고 주량이 늘었습니다. 다 먹어보고 또 구매할 예정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연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 컵봉에 아무것도 안 적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성농장 홍삼 먹고 회춘했습니다. 20년 전 이회창 씨를 누르지 못했지만 이젠 정성농장 홍삼을 먹고 꼭 역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겠습니다. 아니, 이 누구지? 이름이 아니 이 씨발 새끼, 이 새끼가 충남 도지사로 나가? 정성농장 홍삼, 이 귀한 홍삼을 왜 이 새끼한테 줬어? 이종황입니다. 땅콩 새싹은 고혈압, 당뇨 예방, 피로 회복, 콜레스테롤 저하, 전립선 항암 효과, 항산화, 심장질환 예방, 자양 강장에서 짱입니다. 특히 여성들을 위해 노화 방지, 임산부 건강 증진, 태아 두뇌 발달까지 그 생각 없이 마시는 차가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다면 선택은 확실하겠죠.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전창걸몰닷컴, 전창걸몰닷컴.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셔봤는데 이 새싹 땅콩차 많이 마신다고 그게 땅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도리어 확 그냥 커집니다.
이 버스, 트럭, 택시 등 영업용 차량들 그 운전자 보험 가입 안 할 거예요. 월 12,640원 영업용 운전자 보험 카페가 있어요. 형사비 3천만 원, 변호사 선임 500만 원, 벌금 2천만 원 한도로 실비 보장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지. 월 2,240원만 더 추가하면 면허정지 일당 5만 원, 면허 취소 1,0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016-360-0689, 016-360-0689 밤 9시까지 전화 받아요. 김문수가 15% 이하로 득표했을 때 그때 그 선거비 보전해주는 그런 보험 없어요. 최경환입니다. 골반 척추 바로잡고 싶으면 바디로직 구매 후기를 보겠습니다. 6개월 이상 병원도 바꿔가면서 열심히 치료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무서웠던지, 그러다가 1년 뒤 바디로직을 입었는데 왜 진작에 안 샀을까? 그렇다면 그간의 고통과 돈 지출이 모두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만에 꿀잠을 잤습니다. 입기만 해도 체형을 바로 잡아주는 바디로직.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각각 그 24년 동안 바디로직 입으세요. 90살에 나가도 에어로빅, 수영 가능할 겁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올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블루라이너님, 김용민 PD님 꼭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파이널 보스까지 아직도 갈 길이 머니까 말입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건강을 걱정해 주셨네요. 네, 제가 건강해지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많이 이용해 주시고 우리 광고주님들 광고 물품 많이 사주시는 겁니다. 김용민 브리핑 덕에 사업이 잘 됐다. 이 말을 들으면 한 닷새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구름신발님,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다가옵니다.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과 책임 회피에 아직도 분노가 치솟습니다. 주말에 영화 그날 바다를 보러 갈 겁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영화 그날 바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